자, 제 4장 자산 계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회계원리 교재 중에서 제 4장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챕터입니다. 자, 그래서 4장이 회계원리 강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체 회계학 비중에서 4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고 나머지 뒤에 뭐 사채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1차 회계학에서 이 4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장 강의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1장, 2장, 3장의 강의와 달리 양이 많고 어려울 겁니다. 양이 많고 어려울 건데 4장을 포기하고서는 1차 회계학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4장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노력을 투입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4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매년의 말일날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라고 하는 것은 매년의 12월 31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업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미래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자산이라고 한다. 자,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거나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매출 채권, 재고자산 이런 것들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것들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계정 과목 특강을 통해서 기본적인 계정 과목의 설명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제 4장의 강의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특강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무엇인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현금은 당연히 현금이고요. 자, 현금 말고도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해서 자, 우리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우편한 증서, 수표 이런 것들, 공사채 이자표 이런 것들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했고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수표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현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수표, 뭐 우편한 증서 이렇게 장부에 부기하지 않고 그냥 얘네들은 현금이라고 적습니다. 아시겠죠? 얘네들은 그냥 현금이에요. 요거 암기해 주셔야겠죠? 자, 한번 예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민주는 D 상사의 상품 100만 원을 매도하고 대금을 다음과 같이 받았다라고 할게요. 자, 100만 원을 지폐로 30만 원, D 상사가 발행한 수표 15만 원, 자기압 수표 50만 원, 우편한 증서 5만 원인데 이것들 전부 다 현금이라고 했죠. 요건 당연히 현금이고 이것들도 통화 대용 증권인데 우리 이것들도 현금이라고 했습니다. 요것들 다 합치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100만 원 들어온 거고요. 현금 100만 원 들어온 거고 상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어치 나간 겁니다. 상품이라는 자산 100만 원어치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기를 할 때 수표, 뭐 수표 얼마, 우편한 증서 얼마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쓴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있는 예제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3개월 이내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 그리고 자, 상환일이 3개월 이내가 남은 상환 우선주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돈을 받을 수 있는 환매채 즉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해서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이러한 것들을 현금성 자산이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현금성이란 얘기는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요. 자, 다음에 현금의 회계 처리 보시면요. 자,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현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회계 처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차변이 있고 이쪽에 대변이 있었을 때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적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금을 여기다가 적으면요.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나가면 이쪽에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수금했다라고 하면은 현금이 들어왔습니까? 현금이 들어온 거죠. 자,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인지 액수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XXX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왜 현금이 들어왔죠? 그 이유가 뭐죠?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했잖아요. 즉 매출이라는 수익이 생긴 겁니다. 수익 계정 매출이 얼마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자,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예금을 인출했으면 어떤 예금인지는 안 나왔죠. 뭐 정기 예금인지 뭐 당좌 예금인지 안 나오는데 그럼 그냥 예금이라고 치고 자, 어쨌거나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대신 예금은 감소했겠죠. 예금은 이만큼 감소하고 대신 현금이 들어왔을 겁니다. 자, 현금을 빌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겠죠. 현금 들어왔죠. 대신 뭐가 증가했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겠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을 겁니다.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면 현금을 차변 계정에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현금이 나갔다. 자, 상품을 구입했다. 은행에 예금했다. 급여를 지급했다라고 하죠. 자, 그럼 현금이 나간 거니까 다 여기다가 현금 얼마가 나갔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자, 현금 근데 왜 나간 거죠? 상품을 구입했죠.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여기에 상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은행에 예금했대요. 예금 대신 예금이란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자, 급여를 지급했대요. 급여는 비용이죠. 요거는 급여라고 하는 비용의 발생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현금이 나갔고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했고 상품이란 자산이 대신 증가했고 예금이란 자산이 대신 증가했고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예제 나와 있는데 다음 거래를 분계하시오라고 교과서에 65페이지 나와 있죠. 자, 다음 거래 분계하시오. B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은 C회사로부터 받은 자기압 수표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근데 우리 수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금으로 분계한다고 했죠. 자, 따라서 수표 20, 현금 10인데 결국 그냥 현금 30이에요. 둘 다 현금 20, 현금 10이기 때문에 결국 현금 30입니다. 자, 그래서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 30이 나갔겠죠. 현금 30이 나갔고 대신 상품이 들어왔겠죠. 상품 30.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금과 수표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현금이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5페이지 예제 풀어봤고요. 자, 뒤에 보시면 어음 수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구자라고 해서 당좌 예금 나와 있는데 자, 당좌 예금이 뭔지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 특강에서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4장 강의를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음이나 수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당좌 예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자, 당좌 예금은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고 당좌 차월에 대해서도 여기 서술이 나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당좌 차월이 교과서 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66페이지에 당좌 차월 나와 있고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당좌 차월이라고 하고 당좌 차월은 우리가 분계를 할 때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재를 합니다. 아시겠죠? 당좌 차월이 뭔지 내용 아시면 되고 이것을 회계장부에 기록할 때는 당좌 차월이라고 쓰지 않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당좌 예금은 이런 거다라는 거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자, 예제 보겠습니다. 현금 100만 원을 당좌 예입하였다. 당좌 예금에 넣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현금 100만 원이 없어졌겠죠? 자, 이쪽이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차변, 대변 늘 쓰지 않아도 이쪽에 쓰는 게 차변이고 이쪽에 쓰는 게 대변입니다. 이제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당좌 예금 했대요. 그러면 당좌 예금이 증가했겠죠? 당좌 예금이 100만 원 증가했을 겁니다. 대신 현금은 100만 원이 감소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수표 50만 원 발행해서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좌 예금이 50만 원어치 감소했겠죠. 그죠? 당좌 예금이 50만 원어치 감소했을 겁니다. 자, 당좌 예금 50만 원어치 감소했을 거고 자, 외상 매입금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 50 이렇게 분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당좌 차월입니다. 자, 당좌 예금의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된 금액을 당좌 차월이라고 하고 이것은 빚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부채 항목이고 우리가 회계장부에 기재할 때는 단기 차입금으로 기재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줄 겁니다. 당좌 차월 계약이 맺어져 있는지 아닌지 만약에 이러한 계약이 맺어져 있다면 한도가 얼마인지 문제에서 주어줄 것이에요. 자, 요거 보시면요. 회사는 은행과 3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다라고 했죠. 자, 따라서 잔액이 부족해도 300만 원까지는 은행이 먼저 지급을 해준다 이 얘기예요. 300만 원까지는 마통을 뚫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록 당좌 예금 잔액은 500만 원이지만 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해도 은행에서는 지급 거절을 하지 않고 700을 지급해 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700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500까지는 일단 당좌 예금으로 해결이 되죠. 근데 당좌 예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200인데 요 200은 300만 원의 한도까지는 당좌 차월로 잔액이 부족해도 은행이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최대 얼마짜리 수표까지 지급을 해줄 수 있을까요? 800만 원짜리 수표까지 지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금이 500이고 당좌 차월이 300이니까 500, 300 더해서 최대 800짜리 수표까지는 전액 지급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900짜리 수표가 들어오면요. 그때는 최대 800까지는 지급을 해주는데 1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1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자, 외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했다. 그럼 상품이 들어왔죠? 상품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들어오고요. 다음에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항목으로 1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그냥 매입 채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매입 채무가 와도 같은 뜻이에요. 말씀드렸죠. 다음에 두 번째, 수표를 발행해서 위 외상 대금을 지급하였다. 자, 당좌 예금 잔액은 8만 원이고 당좌 차월이 4만 원이니까 12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네요. 따라서 10만 원짜리 결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10만 원 이 자리에 오면서 이제 이 외상 매입금이라는 이 부채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있었는데 얘가 이쪽에 오니까 서로 상쇄가 되면서 이제 사실상 사실상 아니죠. 이 회사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고, 자, 당좌 예금으로 이걸 지불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8만 원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2만 원이 부족합니다. 요 2만 원 어디서 왔다고요? 단기 차입금에서 온 거죠. 그래서 8만 원은 내가 갖고 있었던 당좌 예금 잔액으로 낸 거고 부족한 2만 원은 빌려서 낸 거죠. 이렇게 해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요. 여기에 당좌 차월이라고 2만 원 적혀 있는데 여기 당좌 차월 적혀 있는데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게 더 적절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단기 금융 상품인데 단기 금융 상품이란 자,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금융 상품을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죠. 자, 현금화 하는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 채무가 있어요.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 거래에서는요. 자,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이 생기는 거고 외상으로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이 생기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 둘을 묶어서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요 둘을 묶어서 매입 채무라는 계정을 사용하도록 KIFRS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회계를 기록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했었을 때 그런데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도 되고 매출 채권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교재에서도 언제는 외상 매출금, 언제는 매출 채권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그때마다 그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뭔 뜻인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일반적인 상품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는 판매자는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이고, 구매자는 물건은 샀는데 아직 돈을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이라 한다는 거, 요거 이미 앞에서 특강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은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교과서 보시면은 외상 매출로 매출 10만 원 발생했으면 매출 수익, 요거 수익 계정이에요. 수익 10만 원 발생했지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 증가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상품은 10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이것을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10만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분개하면 된다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은요, 받을 어음과 지급 어음으로 쓰시면 되고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 채권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만 받을 어음, 지급 어음이라고 쓴다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상품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지문 보시면요, 밑에 예제 나와 있죠. 의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민주는 장부가에 100만 원짜리 기계 장치를 100만 원에 외상 판매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외상 판매했으니까 자, 민준의 입장에서는요, 자, 기계 장치를 준 거죠. 기계 장치 100만 원을 준 겁니다. 그 대신 뭐가 생겼죠?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생긴 거예요. 미수금 1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계장치에 100만 원 줬고요. 내가 갖고 있던 기계장치가 자산이 100만 원어치 감소했고 대신 미수금이란 자산이 100만 원 발생한 거죠. 자, 두 번째, 민주는 토지를 2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토지가 들어온 거죠? 토지가 200만 원에 들어온 거고요. 대신 돈을 아직 안 줬죠.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200만 원어치가 생긴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과서 71페이지까지 했고요. 자, 이제 72페이지 매출채권 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회사들은 외상 거래를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상 판매 대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을 대손이라 한다라고 개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빵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빵 회사가 거래처에 빵을 외상으로 100만 원어치를 판매했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재무 상태표에는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100만 원이 잡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이 빵 회사가 그동안 장사를 해 보니까 매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에서 5% 정도는 돈을 못 받더라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100만 원 정도 외상 거래를 하면은 그 중에서 5% 정도는 보통 못 받더라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12월 31일 날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 자, 이해 관계자들한테 저희 빵 회사가 매출 채권 100만 원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르겠습니까? 아니면 자, 두 번째, 저희 빵 회사가 100만 원어치의 매출 채권 갖고 있습니다만 경험적으로 보면 이 중에서 5%인 5만 원 정도는 아마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회사는 약 95만 원 정도의 매출 채권이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올바를까요? 어떤 것이 1번, 2번, 어떤 것이 이해 관계자들한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예요. 그렇죠? 자, 우리 회사가 매출 채권 100만 원 갖고 있지만 5만 원 정도는 아마 회수하지 못할 거다. 왜냐면 지금까지 장사해보면 그랬다라고 해서 자, 5만 원 정도는 회수하지 못할 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매출 채권의 가치는 100만 원이 아니라 95만 원 정도의 가치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 이해 관계자들한테 더 유용한
더 정확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매출 채권이 있었을 때 이 매출 채권에서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이렇게 차감해줘서 이렇게 나머지 잔액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따라서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장래에 대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산하여 요거 5만 원이죠. 여기서는 당해 매출 채권 평가 계정에서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당기의 비용인 대손 상각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일단 조금만 더 이따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이 5만 원 이렇게 설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손 충당금이라 한다고 했어요. 자, 대손 충당금이라고 이렇게 밑에다가 씁니다. 자, 대손 충당금은 뭐냐면, 자, 충당금은 준비금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서 대손이 발생할까봐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서 매출채권의 가치를 5만 원을 낮춰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대손 상각비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게 지금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용어가 헷갈리는데 그 용어의 개념을 정립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지금 이 사례에서 이 빵 회사가 100만 원어치 외상으로 판매하면 그중에서 5만 원 정도는 못 받을 거야 라고 예상되는 금액이 있죠. 우리 그 금액을 대손 추산액이라고 합니다. 대손 추산액.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요, 대손 추산액으로 인해서 내가 미리 대손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금액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대손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금액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한 비용이래. 아, 선생님, 용어가 엇비슷한 게 너무 많아갖고 헷갈려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빵 회사로 계속 설명드릴 건데 요것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대손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수익과 비용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자동차 사례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차가 자동차 한 대를 팔면은 나중에 리콜이라든가 뭐 무상수리 이런 거 사후에 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나면 자동차 회사가 그 이후에 발생하는 품질 문제로 인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요, 난 이미 차를 샀는데 그냥 공짜로 현대차에서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랜저가 한 대에 4천만 원 치겠습니다. 자, 차 한 대가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대차에서는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내가 차를 한 대 판매하면 그 차 값의 5% 정도는 내가 그 판매 이후에 무상 수리 비용이 발생하더라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5%가 얼마입니까? 5%는요 200만 원이겠죠? 200만 원. 자, 내가 4천만 원짜리 차를 한 대 판매하면 그 중에서 200만 원 정도는 내가 사후에 무상 수리 비용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차를 팔았는데 나중에 여기에 뭐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게 발견됐어. 그러면 그 모델들을 싹 다 리콜해서 무상으로 수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리를 해주면 현대차가 비용이 발생해요, 안 해요? 비용이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그죠? 자, 수리비 발생해요. 그런데 이 수리비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이에요? 아니잖아요. 차를 팔자마자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차를 팔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수리비가 200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은 되는데 그렇다고 당장 발생한 수리비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올바를까요? 바로 이게 충당금 설정법이에요. 자, 우리 이때 현은요, 품질 보증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요. 품질 보증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합니다. 자, 품질 보증 충당금이 뭐냐? 나중에 내가 판매한 자동차에 품질상의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수리해주기 위해서 그때 발생할지 모르는 비용에 대비해서 준비해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게 품질 보증 충당금이야. 자, 그래서 이 품질 보증 충당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자동차 한 대 판매하면 이 차에 대해서 200 정도의 품질 보증비가 발생할 것 같아라고 한다면은 자, 수리비 200을 잡아요. 수리비 200. 그리고 품질 보증 충당금, 품질 보증 충당금 200을 이렇게 잡습니다. 자, 일단 수리비 200이 발생한 것으로 비용 처리는 해. 왜? 결국에는 수리비가 발생하는 거니까 수리비 200이 발생한 것으로 치는데, 그런데 그냥 수리비 200으로만 회계 처리를 하면 내가 이 차 지금 200 들여서 수리했어.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수리를 지금 한 거예요?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미래에 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수리했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수리비 200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꼭 이거는 지금 당장 수리비 200 들여서 수리했다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수리하는 게 아닌데 나중에 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차 한 대를 팔았는데 이 차에 대해서 향후에 200만 원 정도의 수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차 한 대를 4천 받고 팔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나는 수리비로 200 정도의 비용은 지금 미리 계상을 해 놓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수리비를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라 모아놨다가 나중에 정말로 내가 수리를 해야 될 때 그때 쓸 거야. 그때 쓸 거야. 그래서 내 지금 비용 처리하는 이 수리비 200을 그냥 비용으로 단순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요 수리비 200을 어디에 모아둘 거예요? 바로 품질 보증 충당금에 모아놓을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품질 보증 충당금이 이렇게 쌓이겠죠? 이렇게 쌓일 겁니다. 자동차를 판매할 때마다 품질 보증 충당금이 이렇게 쌓일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판매한 그랜저에서 뭐 엔진에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었어. 이거 우리가 수리해 줘야 돼. 라고 하면 그때 리콜이나 무상 수리를 실시할 거고 그때 정말로 수리비가 발생하겠죠. 만약에 자, 내가 품질 보증 충당금 200을 쌓아놨는데 실제 수리비가 50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 50을 다시 수리비 50을 잡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니죠. 자, 수리비는 이미 잡아놨잖아요. 잡아놨고 이 비용을 품질 보증 충당금에 넣어놨으니 나중에 실제로 수리비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면 그 50은 어디서 꺼내 쓴다? 요 200에서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요 200에서 50을 꺼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품질 보증 충당금으로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그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150으로 잔액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왜 우리는 충당금이라는 이 중간 계정을 사용할까에 대한 지금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가 자동차 한 대를 판매하면 이 수리비가 지금 당장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미래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판매하면 이 자동차에 대해서 향후 200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지금 당장 발생하는 비용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수리비 200을 비용 처리는 하는데 지금 비용 처리는 하는데 이 비용을 지금 당장 썼다가 아니라 이 비용을 일단은 내가 모아둘게. 품질 보증 충당금으로 모아놓을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내가 이 모아둔 돈으로 쓸게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바로 이게 충당금입니다. 자,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 미래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렇다고 그 비용이 지금 당장 발생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해 관계자들한테 올바른 유용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래에 이러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을 내가 미리 준비해 둘게 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바로 이게 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빵 회사 돌아올게요. 그럼 빵 회사가 지금 12월 31일 날 대손 충당금 5만 원 쌓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대손이 5만 원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직은 대손이 발생하지 않았어. 근데 미래에 대손이 5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요 비용을 미리 대비해 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비하느냐? 자, 일단은 대손 상각비를 처리합니다. 자, 일단은 대손 상각비를 처리해요. 자, 대손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 의한다면 대손이 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난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비용은 일단은 비용 처리할게. 그런데 이 비용은 지금 당장 발생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쓰거나 지금 당장 대손이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그러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대손이 발생하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쌓아놓을 거야 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예시하고 있는 숫자에 의한다면 이 빵 회사는 어떻게 결산할 때 12월 31일 날 결산시 분계를 해야 돼요? 대손 상각비 5만 원. 자, 일단은 비용 처리해요. 자, 일단은 대손 상각비 5만 원을 잡아요. 비용 처리해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대손 충당금으로 5만 원을 쌓아놔요. 이렇게 충당금 쌓아놓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기말에 이 회사가 이미 대손 충당금이 8만 원이 쌓여 있었어요. 대손 충당금이 이미 8만 원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말에 갖고 있는 매출 채권의 잔액이 100만 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예상되는 대손이 5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대손 충당금을 8만 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5만 원만 있으면 돼요? 5만 원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회사는 대손 충당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3만 원만큼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지나치게 많이 쌓아놓은 대손 충당금은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 이거 너무 오바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쌓았어. 이 지나치게 많이 쌓은 대손 충당금은 다시 낮춰줘야 돼요. 우리 그것을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것을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쌓을 때 어떻게 분계했죠? 이렇게 분계했죠? 이렇게 대손 상각비는 뭐였죠? 비용의 발생. 대손 충당금은 뭐죠? 자산의 차감적 계정. 자, 우리 그래서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 뭐냐면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차변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산 얼마라고 쓰면은 이 자산의 가치가 이것만큼 증가했다라는 의미잖아요. 반대로 대변에다가 자산 얼마라고 쓰면은 이때는 의미가 반대죠. 이때는 이 자산의 가치가 이것만큼 감소했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자산 계정은 차변에 쓰면 증가를 의미하고 대변에 쓰면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낮춰주는 자산의 차감적 계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의 차감적 계정은 자, 이쪽에 써줘야겠어요? 이쪽에 써줘야겠어요? 이것을 설정할 때 바로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니까 이쪽에다가 잡아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은 이쪽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대손 충당금. 그래서 만약에 여기 5 잡으면은 대손 충당금을 5만 원 잡아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대손 충당금은 자산과 관련된 계정이기는 한데 정상적인 자산 계정이 아니라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은 이쪽에 적어주면은 대손 충당금이 이거만큼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고 반대로 대손 충당금을 이쪽에다가 적어주면요 대손 충당금이 이거만큼 감소했다는 걸 의미해요. 아시겠죠? 자, 일반적인 자산 계정은 이쪽에 적어주면 자산 계정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고 이쪽에 적어주면은 자산 계정이 감소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대손 충당금은 뭐라고 했죠?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기 때문에 반대야. 반대라서 대손 충당금은 이쪽에 적어주면은 자산이 감소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자, 대손 충당금은 이쪽에 적어주면은 대손 충당금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고 대손 충당금을 이쪽에 적어주면은 대손 충당금이 이거만큼 감소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8만 원이 있어서 5만 원만 쌓으면 돼요. 대손 충당금을 3만 원어치 낮춰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낮춰주려면 이쪽에 적어줘야 돼. 이쪽에다가.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이쪽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대손 충당금 3만 원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대손 충당금을 이쪽에 잡아주면은 대손 충당금을 3만 원어치 감소시킨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럼 이쪽에 뭐가 와야 되느냐? 이쪽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자, 이쪽은 대손 충당금 환입. 다시 뺏겠다 의미예요.
납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손충당금 환입은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의 차감적 성격이에요. 자, 근데 어려우니까 그냥 일단은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을 사용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처음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고 지금 처음 접하기 때문에 충당금이라는 개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해가 될 듯도 하면서 아직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자, 회사가 외상으로 판매하면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돼요. 요거는 자산 계정이죠. 그런데 외상 판매를 하다 보면은 일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그것을 대손이라고 합니다. 자, 이 회사는 영업을 하다 보면은 100만 원에 대해서 5% 정도의 대손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칩시다. 아, 그러면 아마도 나는 5%인 5만 원 정도는 아마 못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대손 충당금을 쌓아줘야 돼요. 쌓아줘서 매출 채권의 실질 가치가 95만 원어치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러한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쌓느냐? 자, 대손이 5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일단은 대손 상각비로 대손 5만 원을 잡아줍니다. 이거 5만 원 정도는 대손 발생할 거야 라고 예상되면 지금 일단 비용을 잡아줘요. 지금 일단 5만 원의 대손 상각비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지금 당장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현대차 사례인 것처럼 우리가 품질 보증비 요거 200만 원이 지금 당장 수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나 이 차에 대해서 앞으로 200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수리비 200을 잡아요.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지금 일단 수리비 200을 비용 처리하는데 이 수리비를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리비 200을 모아놓습니다. 모아놓는데 바로 이게 충당금 계정이에요. 이 수리비 비용 처리하면서 이 비용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실제 수리할 일이 생기면 그때 수리비를 꺼내 쓴다 이 얘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해. 비용 처리를 하는데 이 비용은 지금 당장 쓰이는 비용이 아니라 이 비용을 모아놔요. 어디에다가 대손 충당금에 모아놓습니다. 모아놨다가 자, 실제 대손이 나중에 발생했어. 실제 나중에 대손이 발생했는데 자, 3만 원이 발생했어. 100만 원 중에서 3만 원이 회수가 안 됐어 라고 한다면은 네, 그럴 줄 알고 대손 충당금 5만 원을 미리 쌓아놨지 하면서 내가 그럴 줄 알고 5만 원을 미리 쌓아놨지 라고 하면서 3만 원 대손이야? 나 준비한 거 5만 원이거든? 여러분, 자, 준비한 돈이 5만 원인데 실제 발생한 대손이 3만 원이래. 그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 전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화할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그때 실제 대손이 3만 원일 때 자, 실제 대손이 3만 원 발생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준비된 돈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대손 충당금 3만 원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자, 그리고 매출 채권 중에서 3만 원어치가 못 받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매출 채권 3만 원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매출 채권 3만 원이 이렇게 오면은 자, 매출 채권 100만 원어치 있었는데 그중에 3만 원은 못 받게 되었어. 못 받게 되었으니까 얘 3만 원어치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대변에 3만 원 분개해 주는 거고 대손 충당금 5만 원 있었는데 3만 원 꺼내서 자, 이 3만 원으로 이 대손에 대응해야지 이렇게 대응했기 때문에 5만 원 중에서 3만 원 꺼내서 대응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은 얼마겠습니까? 2만 원이겠죠. 이제는 2만 원 남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은 2만 원 남아있는 건데 일단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담아놓은 상태에서 자, 넘어갔는데 자, 만약에 이게 뭐 4월 1일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뭐 X년 1년도에 이렇게 했고 이제 X2년도에요. 다음 년도 넘어갔는데 4월 1일 날 예상했었던 대손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런데 6월 1일 날 대손이 또 발생했어. 아이씨, 대손 또 발생했네. 거래처들이 왜 이렇게 돈을 안 내는 거야? 라고 해보니까 자, 이번에는 대손 충당금이 4만 원, 아니 죄송해요. 대손이 4만 원 발생했대. 뭐? 5만 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대손이 4만 원이 또 발생했다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자, 연말에 내가 매출채권 100만 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5만 원 정도의 대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내가 준비금을 5만 원 준비해놨는데 실제 대손이 4만 원이 더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총 얼마가 발생한 거죠? 7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돈이 얼마 부족하죠? 준비금이 2만 원 부족해요. 지금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2만 원. 자, 일단은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2만 원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부족해요. 돈이 부족합니다. 지금 대손이 매출 채권이 4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대손 났대요. 지금 2만 원 부족합니다. 2만 원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전화해야죠. 엄마, 나 이번 달 생활비 부족해. 라고 전화해야 되잖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바로 그 사례예요. 자, 준비된 돈은 2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비용이 4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를 해야 돼. 이때는 준비한 돈으로 부족하니까 준비한 돈을 넘어서서 이때는 추가적으로 대손 상각비를 2만 원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 예상되는 대손 추산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미리 준비를 해놔요. 미리 준비해 놓는데 실제 발생한 대손이 대손 준비금 이내인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해결한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한 대손액이 준비한 대손 충당금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 나머지 잔액을 다 쓰고도 부족해. 그럼 그때는 추가적으로 대손 상각비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앞에 유학생활로 비유한다면 엄마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마, 나 이번 달 생활비 부족해. 생활비 좀 더 보내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얼마예요? 이젠 빵원이야. 이젠 빵원 남았죠? 자, 그런데 이 X 2년도에 또 새롭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장사가 잘 됐는데 매출 채권이 200이 들어왔어. 자, 이번에는 매출 채권이 200이 들어왔습니다. 자, X 2년도 12월 31일 날 보니까 내가 올해 빵 팔아서 갖고 있는 매출 채권 잔액이 200이야.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예상되는 대손이 역시 5%라고 한다면 10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잡아놔야겠죠. 근데 지금 우리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얼마예요? 없어. 다 썼거든.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이 없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는 대손 충당금 10만 원을 새롭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잡아요? 그거는요. 대손 상각비 10만 원 처리하면서 대손 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새롭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남아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때는 남아있는 게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돈을 전부 다 새롭게 채워줘야겠죠.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손 충당금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빵 사례가 있었고 이제 우리 교과서를 좀 보면서 다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결산 시에 갖고 있는 매출 채권이 있었을 거고 그 매출 채권에 예상 대손율이 있을 거예요. 얘를 곱하면 대손 추산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말 현재 장부상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이 남아있어. 그런데 필요한 대손 추산액이 300이야. 그러면 얼마 부족하죠? 100만 원 부족하죠? 100만 원 부족하니까 100만 원을 추가로 충당금으로 쌓아줍니다. 어떻게 쌓아주죠? 대손 상각비 100만 원 처리해주고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추가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준비해놓은 돈이 얼마예요? 준비해놓은 돈이 500원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돈이 대손 추산액이 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200만 원을 너무 많이 쌓았네? 라고 해서 그때는 대손 충당금을 200을 낮춰주고 이 낮춰주는 금액을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200을 잡아준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에 실제로 대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대손이 발생할 때에는 자, 그 금액이 대손 충당금 이내일 때에는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해결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금액을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해결하면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대손 충당금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대손 상각비를 부족한 것만큼을 추가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손과 관련된 중요한 건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삼각채권의 회수 보겠습니다. 자, 대손이 난 줄 알고 대손 처리를 했는데 뒤늦게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거래처가 망했대. 아, 그래? 아이씨, A 거래처가 망했대. 아, 그럼 내가 A 거래처에 외상으로 판금은 못 받겠네라고 해서 A 거래처에 대한 매출 채권을 대손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 거래처가 다시 기사회생했대. 다시 기업이 살아났대 하더니 A 거래처가 우리 간신히 살아났어. 우리 다시 너랑 거래하고 싶은데 그때 내가 못 줬던 돈 이제 줄게. 미안해. 좀 늦었는데 지금 줄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손 처리를 이미 했는데 뒤늦게 미안해. 지금 줄게.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게 삼각채권의 회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처리 어떻게 했었죠? 대손 처리할 때는요. 대손 충당금으로 만약에 100만 원이다. 나오면 이렇게 100만 원 처리하고 매출 채권 100만 원 날라갔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바로 대손 처리예요. 그잖아요. 매출 채권 100만 원어치 날라갔고 우리는 이거를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할게. 이렇게 대손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돈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걸 다시 캔슬해줘야 돼. 캔슬. 요 분계를 캔슬해줘야 되는데 이 캔슬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컴퓨터 한글이나 엑셀을 사용하실 때 뭔가 우리가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으면 내가 잘못 누르기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기 버튼이 있잖아요. 아마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잘못 누르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거를 캔슬해야 돼. 그럼 무슨 얘기죠? 내가 이 분계를 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해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돌아가게 해주느냐? 어떻게 해야 이것을 없앨 수 있느냐? 반대로 해주면 돼. 반대로. 자, 얘를 이렇게 매출 채권 1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얘가 상쇄되고 양팔절 원리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상쇄되어서 결국 전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이거를 역분계라고 해요. 역분계. 역으로 분계한다. 반대로 분계한다고 해서 역분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역분계를 해주면 없었던 일이 돼버려. 내가 예전에 했었던 이 대손 회계 처리가 그냥 없었던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없었던 일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이 A 거래처의 매출 채권은 그냥 일반적인 매출 채권, 나중에 돈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일반적인 매출 채권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죠? 자, 이제 A 거래처가 돈 주겠대. 아, 그래? 그럼 돈 줘 하고 돈이 입금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현금 들어왔다. 현금 들어왔고 현금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매출 채권은 다시 이제 없애줘야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이 뒤늦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나 그거 돈 안 들어올 줄 알고 대손 처리했었는데 그러면 내가 했던 대손 처리를 캔슬할게 해서 이렇게 역분계하면 돼. 역분계. 내가 대손 처리할 때 했던 이 회계 처리를 반대로 해주면 돼. 반대로 해주면 쌤쌤이 되면서 없어져. 야, 나 대손 처리 역분계 했어. 그 말은 네 매출 채권 대손 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매출 채권을 다시 빽했어. 이제 돈 넣으면 돼. 알았어. 돈 입금했어. 그래. 현금 입금 확인했고 이제 돈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매출 채권 없어진 걸로 할게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두 가지 회계 처리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매출 채권, 여기에 매출 채권 동일한 금액이 좌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합치면 약간 뭐랄까 약분이라고 할까? 이렇게 좀 간소화시키면 이 두 개의 분계를 합치면 사실상 이거와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 분계 하나 그리고 이 분계 하나 두 개의 분계를 해주는 게 맞는데 어차피 이 두 개의 분계가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지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약분은 제가 쓴 표현이에요. 그냥 강의 용도로. 그래서 어차피 얘와 얘가 이렇게 상쇄돼서 지워지기 때문에 결국 얘와 얘만 남기 때문에 그냥 이럴 거면 그냥 한 줄로만 하자. 어차피 이렇게 될 거 다 알고 있으니 그냥 한 줄로만 하자라고 해서 결국 이렇게 분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금 얼마 들어왔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 다시 얼마 쌓았다.
이렇게 하나의 회계 처리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의 회계 처리는 어디서 온 거다? 요 위에 있는 두 개의 회계 처리를 하나로 합친 거다.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따서 이렇게 온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에 교과서 아래 보시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대손 충당금 관련 회계 처리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결산 시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매출 채권이 이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의 대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이 금액을 대손 추산액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대손 추산액이 우리 회사가 미리 쌓아놓은 대손 충당금 잔액에 비해서 더 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더 쌓아줘야겠죠. 만약에 대손 추산액이 300이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수정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이다라고 한다면 200 갖고는 안 되니까 100을 더 쌓아줘야겠죠. 그러면은 대손 상각비 비용 100 처리하면서 대손 충당금 100을 더 쌓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회사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반대 상황 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대손 추산액은 200인데 자, 이게 500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대손 추산액은 200인데 쌓아놓은 충당금이 500이래. 너무 많이 쌓았죠? 300을 뺄해야 돼. 300을 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500을 200으로 300만큼을 낮춰야 되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300이 와야 되고 이만큼 대손 충당금을 300만큼 낮추는 이 돈은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한다. 환입으로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랬을 때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대요. 근데 이 실제로 발생한 대손이 대손 충당금 이내야. 이내라고 한다면은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매출 채권 그거만큼 없애주고 대손 충당금으로 해결해 주면 돼요. 자, 그런데 실제 발생한 대손액이 대손 충당금을 넘어선대라고 한다면은 대손 충당금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부족한 돈을 대손 상각비로 추가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각 처리했던 매출 채권이 나중에 뒤늦게 회수가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얼마 들어왔다 대손 충당금 그 돈을 다시 대손 충당금 얼마에 쌓았다. 이러한 의미로 한 줄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면은 연습 문제가 있는데, 자, 민준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재무상태표에 매출 채권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잔액은 각각 1000만 원과 50만 원 이래요. 자, 보니까요. 매출 채권 60만 원이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갖고 있는 돈이 얼마죠? 50만 원입니다. 자, 준비금은 50만 원인데 실제로 발생한 대손이 6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겠죠? 자, 그럼 그때는요. 대손 충당금 50 그리고 매출 채권 60이죠? 60. 10만 원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손 상각비를 추가로 비용으로 10만 원을 잡아줘야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준비한 돈으로 부족하면 추가로 비용을 잡아줘야 돼요. 다음에 대손 처리한 30만 원이 회수됐대요. 자, 우리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의 회수 어떻게 했죠? 현금이 30만 원 들어왔겠죠? 현금이 30만 원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가 온다고 했죠? 대손 충당금. 이 들어온 30을 다시 대손 충당금으로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 30. 자, 오케이. 다음에 3번. 매출 채권 잔액의 5%를 대손으로 추정한대요. 자, 우리 800만 원의 5%면 40만 원이죠. 현재 우리 대손 충당금 얼마 있습니까? 잔액이 30만 원 있어요. 그죠? 원래 50만 원 있었는데 이때 다 썼어요. 그죠? 잔액 없습니다. 없었는데 요때 대손 충당금 30만 원 다시 쌓았어요. 근데 지금 필요한 게 얼마래요? 40만 원이래요. 그러면 10만 원 더 쌓아야겠죠? 10만 원 부족합니다. 10만 원 더 쌓아야 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10만 원 더 쌓아요. 근데 이 돈은 어디서 온 거죠? 대손 상각비에서 온 거죠.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면서 대손 충당금 10만 원 더 쌓아줍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음 두 번째 보시면요. 2000X2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대손 상각비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자, 대손 상각비는요. 여기에서 10만 원 있었고 여기에 10만 원 있었으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총 2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 채권까지 말씀드렸습니다.